새벽 5시 박영수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73세 노인의 잠은 언제나 얕았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손자 서준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17세 고등학생의 모습이었다. 영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우리 손주 수능까지 100일 남았구나. 영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다. 낡은 운동복을 꺼내 입고 현관문을 나섰다. 아파트 뒤편 야트막한 산으로 향했다. 40년간 교단에 섰던 국어교사는 퇴직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 하지만 오늘 산행은 운동이 아니었다. 기도였다. 산길을 오르며 영수는 지난 3개월을 떠올렸다. 서준이 축구 연습 중 무릎을 다쳤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했다. 십자인대 파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 수술비는 1200만 원. 아들 민주는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였지만 영수는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다.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 아들과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다. 정상에 올라 영수는 두 손을 모았다. 입술이 움직였다. 제발 우리 손주가 수능 잘 보게 해주시고 수술도 무사히 끝나게 해 주십시오. 산을 내려와 집에 돌아온 시간은 7시였다. 영수는 서둘러 샤워를 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다. 아들이 교수로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서준의 수술 예약금과 비용 상담을 받기로 한 날이었다. 통장에는 퇴직금 잔액 500만 원이 남아 있었다. 부족한 금액은 아들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먼저 병원 행정실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었다. 옷장을 열었다. 깨끗한 옷이 없었다. 어제 빨래를 했는데 아직 마르지 않았다. 영수는 산행할 때 입었던 운동복을 다시 꺼냈다. 20년 된 남색 트레이닝복이었다. 소매 끝이 해지고 무릎 부분이 낡아 있었지만 가장 깨끗한 옷이었다. 등산화도 그대로 신었다. 구두는 10년 전 아내 장례식 때 신은 것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어디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부엌으로 가서 영수는 도시락통을 꺼냈다. 어제 저녁 만들어 둔 멸치볶음과 시금치나물을 작은 통에 담았다. 보자기로 정성스럽게 쌌다. 아들에게 전해주려고 준비한 반찬이었다. 민주는 항상 바빴고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소리를 며느리 혜진에게서 들었다. 비록 아들이 자신을 멀리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변함없었다. 8시 30분 영수는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서였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야 했다. 좁은 좌석에 앉자 맞은편 젊은 여자가 영수를 힐끗 보고는 자리를 옮겼다. 등산화에서 흙냄새가 났기 때문이었다. 영수는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9시 20분 대학병원 앞에 도착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영수는 잠시 멈춰 섰다. 아들이 매일 출근하는 곳이었다. 자랑스러웠다. 가난한 교사의 아들이 의사가 되고 대학병원 교수가 되었다. 비록 지금은 서먹하지만 영수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성공한 아들이 아버지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정문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로비는 넓고 깨끗했다.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했고 천장에는 커다란 조명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영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낡은 운동복 차림이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다. 영수가 말을 걸었다. 저기요, 행정상담실이 어디인가요? 여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영수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행정상담실이요? 2층인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손자 수술비 상담 때문에 왔습니다. 아, 네. 엘리베이터 타고 2층 가시면 됩니다. 여직원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다. 영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어르신,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 보호자 없이 혼자 다니시네. 괜찮으실까? 영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귀에 들렸지만 모른 척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영수는 안으로 들어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낡은 운동복, 해진 등산화, 보자기에 싼 도시락통. 초라했다. 하지만 영수는 고개를 들었다.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였다. 가난했지만 떳떳했다. 2층에서 내려 복도를 걸었다. 행정상담실이라는 팻말이 보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40대 후반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다. 명찰에는 행정실장 정태수라고 적혀 있었다. 영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손자 수술비 상담 때문에 왔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들었다. 영수를 보는 순간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시선이 영수의 운동복과 등산화를 훑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비틀렸다. 영수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40년간 학생들을 봐온 눈이었다. 태수의 눈빛에는 무시가 담겨 있었다. 태수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키가 컸다. 영수를 내려다보는 자세였다. 팔짱을 끼고 물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영수입니다. 손자 박서준이가 다음 달에 무릎 수술을 받기로 했는데요. 태수가 컴퓨터를 몇 번 클릭했다.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박서준 환자분, 십자인대 파열 수술 예정이시네요. 12월 15일 오전 9시 수술 스케줄 잡혀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용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태수의 입꼬리가 다시 올라갔다. 비웃음이었다. 영수의 낡은 운동복을 다시 한번 훑어봤다. 어르신, 혹시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영수는 당황했다. 질문의 의도를 알 수 없었다. 대학병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학병원이에요. 동네에 정형외과가 아니고요. 십자인대 수술이 얼마나 고난도 수술인지 아세요? 그래서 여기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 아들이 여기 정형외과 교수거든요. 태수의 표정이 변했다. 눈썹이 더 높이 올라갔다. 순간 로비에서 기다리던 사람 몇 명이 이쪽을 쳐다봤다. 태수가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아드님이 여기 교수시라고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박민준입니다. 정형외과 박민준 교수요. 태수는 헛웃음을 쳤다. 고개를 가로저었다. 옆 책상에 앉아있던 50대 여자가 일어났다.
간호부장 한지영이었다. 명찰이 햇빛에 반짝였다. 지영이 태수 옆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박민준 교수님 아버지시라고요? 박 교수님은 저희 병원에서 가장 바쁘신 분인데요. 영수는 두 사람의 태도에서 불편함을 느꼈다.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참았다. 침착하게 말했다. 네, 제가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술비 상담을 받으러 온 겁니다. 태수가 팔짱을 더 세게 꼈다. 지영도 옆에 서서 영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영수의 등산화에 머물렀다. 흙이 묻어 있었다. 태수가 한숨을 쉬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박 교수님 아버지시라면 이런 차림으로 오실까요? 그리고 교수님 아드님이 수술 받으시면 당연히 교수님이 직접 처리하시죠. 왜 아버님이 행정실까지 오세요? 영수는 할 말을 잃었다. 아들과 소원한 관계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아들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말할 수 없었다. 그저 입술을 꾹 다물었다. 지영이 한 발 더 나섰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어르신, 혹시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거 아니세요? 기억력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로비 대기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중년 남자가 신문을 내리고 이쪽을 봤다. 젊은 여자 둘이 수군거렸다. 영수는 귀가 화끈거렸다. 치매를 의심하는 말이었다. 73세 노인에게 던지기 쉬운 말이었다. 저는 정신 멀쩡합니다. 단지 아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제가 직접 온 겁니다. 태수가 코웃음을 쳤다. 컴퓨터 화면을 돌려 영수에게 보여줬다. 어르신, 여기 보세요. 십자인대 수술비가 1200만 원입니다. 예약금만 300만 원이고요. 이 금액 준비하고 오신 거 맞으세요? 영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예상보다 비쌌다. 통장에 500만 원이 있었지만 예약금조차 부족했다. 손이 떨렸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예약금은 분할 납부가 안 되나요? 태수와 지영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비웃는 표정이었다. 태수가 느리게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 여기는 대학병원입니다. 동네 병원 아니에요. 분할 납부 같은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 교수님 아버님이 맞으시다면 이런 질문 자체를 안 하시겠죠. 지영이 거들었다.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다. 맞아요. 박 교수님은 우리 병원에서 제일 바쁘신 분이고 연봉도 높으세요. 그런 분 아버지가 분할 납부를 물으러 오실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영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다. 40년간 교사 생활을 하며 배운 인내심이었다. 하지만 가슴은 무너지고 있었다. 아들이 성공했다는 이유로 자신도 부유해야 한다는 편견이었다. 아들과 소원한 관계라는 것을 이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로비에서 한 중년 여자가 일어나 상담실 쪽으로 걸어왔다. 호기심 가득한 얼굴이었다. 영수 옆을 지나가며 힐끗 쳐다봤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어르신, 박 교수님 아버지래. 말도 안 돼. 저 차림새 좀 봐. 영수는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웠다. 새벽 산행을 하고 와서 옷을 갈아입지 못한 것이 이렇게 수치스러울 줄 몰랐다. 보자기에 싼 도시락통이 무겁게 느껴졌다.
아들에게 전해주려던 반찬이었다. 이제 그것조차 부질없게 여겨졌다. 태수가 자리에 앉으며 손을 저었다. 쫓아내는 제스처였다. 어르신, 일단 정확한 신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박 교수님께 직접 전화 드려볼까요? 지금 수술 중이실 수도 있지만요. 영수는 급히 손을 저었다. 아들이 알면 안 됐다. 아들은 자신이 병원에 온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체면을 중시하는 아들이었다. 이런 모습을 들키면 더욱 실망할 게 분명했다.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지영이 비웃었다. 태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그러세요. 그리고 어르신,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1200만 원이 만만한 돈이 아니잖아요. 동네 정형외과 가시면 훨씬 저렴하게 하실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 적용되면 200만 원대로도 가능하거든요. 영수는 두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마음이 더 아팠다. 동네 병원으로 가라는 말은 결국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가난한 노인은 대학병원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메시지였다. 영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상담실을 나서려는데 지영이 뒤에서 말했다. 어르신, 혹시 보호자 연락처 있으세요? 혼자 다니시면 위험하실 것 같은데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가 길게 느껴졌다.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동안 등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태수와 지영이었다. 영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손이 떨렸다. 만 일반적이지 않죠. 게다가 주소도 다르고요. 영수는 억울했다. 28세에 아들을 낳은 것이 뭐가 이상한가. 1980년에 민준이가 태어났다. 영수는 당시 중학교 교사였고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분유값을 벌기 위해 과외까지 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믿지 않았다. 태수가 손을 들어 로비 한쪽을 가리켰다. 보안요원이 서 있는 곳이었다. 어르신, 이러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보안팀, 부를 수밖에요. 더 이상 병원에 피해 주시면 안 되니까요. 영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보안요원까지 부른다는 것은 완전히 쫓아낸다는 의미였다. 범죄자 취급이었다. 영수는 두 손을 모았다. 애원하는 자세였다. 제발 믿어 주십시오. 저는 정말 박민준 교수 아버지입니다. 지영이 한숨을 쉬었다. 짜증이 역력한 표情이었다. 어르신, 그만하세요. 계속 우기시면 정말 경찰 불러요. 사기 미수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태수가 보안요원에게 손짓했다. 보안요원 2명이 다가왔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들이었다. 태수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 어르신 좀 밖으로 모셔다 드려요. 길 잃으신 것 같으니까 택시라도 태워드리고요. 보안요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영수에게 다가왔다. 미안한 표정이었다. 영수를 붙잡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안내였다. 어르신, 이쪽으로 나가시죠. 영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보자기를 꼭 껴안고 보안요원을 따라 정문으로 향했다. 로비에 모인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다. 수군거림이 영수의 등을 따라왔다.
영수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다. 병원 정문 밖으로 나오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11월 중순의 바람은 칼날처럼 매서웠다. 영수는 옷깃을 여몄다. 낡은 운동복은 바람을 막아주지 못했다. 보안요원이 영수 옆에 섰다.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택시 불러 드릴까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보안요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병원 안으로 돌아갔다. 영수는 홀로 남았다. 병원 앞 계단에 섰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한 계단씩 내려갔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등산화 밑창이 시멘트 바닥을 긁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계단 아래에 도착했다. 영수는 주변을 둘러봤다. 병원 앞 도로에는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다. 아무도 영수를 신경 쓰지 않았다. 영수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더 이상 시선을 받고 싶지 않았다. 영수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 지하철역으로 가야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집에 가고 싶지 않았다. 손자 서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쫓겨났다고 말할 수 없었다. 100m쯤 걸었을까. 영수는 작은 공원을 발견했다. 병원 옆에 있는 근린공원이었다.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고 벤치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사람은 거의 없었다. 평일 오전이라 한산했다. 영수는 공원 안으로 들어갔다. 가장 구석진 벤치로 향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다. 벤치에 앉았다.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손으로 만져봤다. 도시락통의 딱딱한 감촉이 느껴졌다. 아들에게 전하지 못한 반찬이었다. 영수는 보자기를 풀었다. 도시락통 개가 나타났다. 하나에는 멸치볶음이 들어 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시금치나물이 담겨 있었다. 어제 저녁 2시간 동안 만든 것이었다. 영수는 도시락통을 열어봤다. 멸치볶음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다. 간장과 무엿으로 윤기가 났다. 영수는 멸치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씹었다. 맛이 없었다. 아니, 맛을 느낄 수 없었다. 입안이 텁텁했다. 삼키기 힘들었다. 영수는 도시락통을 다시 닫았다. 보자기로 쌌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갔다. 회색빛 구름이었다. 비가 올 것 같았다. 영수는 눈을 감았다. 오늘 아침이 떠올랐다. 새벽 산에 올라 기도했던 순간이었다. 손주가 수능 잘 보고 수술 잘 받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런데 지금은 수술비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영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오래된 폴더폰이었다. 화면이 작았고 버튼이 달아 있었다. 전화번호부를 열었다. 민준의 이름이 보였다. 영수는 손가락을 올렸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다. 아들에게 전화할 수 없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병원 행정실에서 사기꾼 취급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었다. 전화번호부를 더 내렸다. 서준의 이름이 나타났다. 손자였다.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번호부를 닫았다. 손자에게도 걱정을 끼칠 수 없었다. 수능을 100일 앞둔 시점이었다. 집중해야 할 때였다. 할아버지 때문에 마음 졸이게 할 수 없었다. 영수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벤치에 등을 기댔다. 나무 벤치는 딱딱하고 차가웠다. 등을 통해 냉기가 스며들었다. 영수는 개의치 않았다. 그냥 앉아 있고 싶었다.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 빗방울이 떨어졌다. 이마에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다. 영수는 손으로 이마를 쓸었다. 손바닥이 젖었다. 빗방울이 점점 많아졌다. 어깨에 머리에 무릎에 떨어졌다. 운동복이 서서히 젖어들었다. 영수는 일어나지 않았다. 비를 피할 생각이 없었다. 그냥 맞고 있었다. 비가 굵어졌다. 영수의 머리카락이 이마에 찰싹 붙었다. 운동복이 물을 머금어 무거워졌다. 보자기도 젖기 시작했다. 영수는 보자기를 품에 안았다. 도시락 통만은 지키고 싶었다.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놓고 싶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 같았다. 발소리가 들렸다. 영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발소리가 빨라졌다. 뛰어오는 소리였다. 영수 앞에서 멈췄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다.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하얀 옷에 빗물이 튀어 얼룩졌다. 손에는 우산을 들고 있었다. 여자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영수는 여자를 바라봤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병원 로비에서 봤던 사람이었다. 태수와 지영이 영수를 몰아세울 때 멀리서 지켜보던 간호사였다. 명찰을 보니 이수민이라고 적혀 있었다. 수민이 우산을 펼쳤다. 영수 머리 위로 씌웠다. 비가 그쳤다. 아니, 우산이 막아줬다. 수민은 자신의 어깨가 우산 밖으로 나가 있었다. 빗물이 어깨를 적셨지만 개의치 않았다. 우산을 영수 쪽으로 최대한 기울였다.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감기 걸리세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목이 메었다. 말을 할 수 없었다. 수민이 영수 옆에 앉았다. 벤치가 좁아서 두 사람이 붙어 앉게 됐다. 수민의 어깨가 더 젖어갔다. 영수는 그것을 보고 있었다. 아가씨 어깨가 다 젖고 있습니다. 수민이 고개를 저었다. 미소를 지었다. 따뜻한 미소였다. 괜찮아요. 선생님이 더 중요하세요. 영수는 수민을 바라봤다. 왜 자신을 도와주는지 물고 싶었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수민이 먼저 말했다. 선생님, 안에서 다 봤어요. 행정실장님이랑 간호부장님이 선생님한테 어떻게 했는지요. 영수는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웠다. 수민이 계속 말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때 나서야 했는데 못 나섰어요. 신입이라 선배들 눈치 보느라.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함이 묻어났다.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니에요. 아가씨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 잘못 맞아요. 저도 똑같아요.
선생님이 억울하게 쫓겨나는데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요. 수민의 눈가가 붉어졌다. 영수는 수민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다. 주름진 손과 젊은 손이 닿았다. 괜찮아요. 아가씨는 착한 사람입니다. 수민이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영수는 보자기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수민에게 건넸다. 수민은 손수건을 받아 눈가를 닦았다. 영수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우산 아래는 따뜻했다. 영수는 휴대폰을 다시 꺼냈다. 전화를 걸어야 할 사람이 있었다. 영수는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다. 빗방울이 화면에 떨어져 번졌다. 손으로 닦았다. 전화번호부를 열었다. 오래된 이름을 찾았다. 최동욱, 영수의 옛 제자였다. 1985년에 만났으니 40년 전이었다. 당시 동욱은 중학교 3학년이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그만두려 했다. 영수는 동욱을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의 월급에서 학비를 대줬다. 3년 동안이었다. 영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신호음이 채 끝나기 전에 전화가 연결됐다.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동욱의 목소리는 반가움으로 가득했다. 영수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동욱아, 나다. 선생님, 어디세요? 목소리가 이상하신데요. 괜찮다. 혹시 지금 시간 있니? 당연히 있죠. 무슨 일이세요? 영수는 잠시 망설였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동욱이 다시 물었다. 선생님,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다. 다만 내가 이사로 있다는 대학병원 앞에 있는데. 네. 병원 앞이요? 지금요? 그렇다. 급한 건 아니고. 동욱의 목소리가 급해졌다. 걱정이 묻어났다. 선생님, 거기 그대로 계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30분이면 도착합니다. 미안하구나. 바쁠 텐데.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한테 바쁜 게 어디 있어요? 꼭 기다리세요. 전화가 끊어졌다. 영수는 휴대폰을 천천히 접었다. 주머니에 넣었다. 수민이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영수가 수민을 돌아봤다. 아가씨, 고마웠어요. 이제 들어가 보세요. 제 일은 제가 처리할게요. 수민이 고개를 저었다. 우산을 더 단단히 잡았다. 아니에요. 제가 같이 있을게요. 누가 오신대요? 옛날 제자가 옵니다. 그럼 그분 오실 때까지 제가 있을게요. 선생님,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영수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수민의 고집이 느껴졌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비는 계속 내렸다. 우산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규칙적이었다. 영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과거를 떠올렸다. 1985년 3월이었다. 중학교 3학년 담임을 맡게 됐다. 학급에 동욱이 있었다. 14세 소녀는 교복이 낡았다. 신발도 헤어져 있었다. 점심시간이면 운동장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다. 도시락이 없었다. 영수는 동욱을 교무실로 불렀다. 자초지종을 들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아팠다. 동생이
새짓썼다. 동욱은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하겠다고 했다. 영수는 동욱을 설득했다. 공부를 계속하라고 했다. 동욱은 울었다. 돈이 없다고 했다. 영수는 그날 저녁 아내와 상의했다. 아내는 찬성했다. 월급이 적었지만 나눌 수 있다고 했다. 영수는 다음 날부터 동욱의 학비를 냈다. 점심도 사줬다. 방과 후에는 무료로 공부를 가르쳤다. 3년 동안 계속했다. 동욱은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대학도 갔다. 건설회사에 입사했고 지금은 회장이 됐다. 영수는 동욱과 연락을 계속 주고받았다. 동욱은 매년 스승의 날이면 찾아왔다. 영수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장례식에 왔다. 울면서 조문했다. 영수는 동욱을 자랑스러워했다. 가난을 이겨낸 제자였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다. 25분이 지났다. 비는 조금 약해졌다. 영수는 시계를 봤다. 오전 11시 50분이었다. 병원에 도착한 지 2시간 반이 지났다. 그 사이 모든 것이 무너졌다. 존엄이 짓밟혔고 자존심이 상했다. 하지만 영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손자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했다. 차 소리가 들렸다. 엔진 소리가 부드러웠다. 고급 차였다. 영수는 고개를 돌렸다. 검은색 세단이 공원 앞에 멈춰섰다. 뒷문이 열리고 남자가 내렸다. 71세 최동욱이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넥타이가 단정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자세는 꼿꼿했다. 동욱이 영수를 발견했다. 빠르게 걸어왔다. 비를 맞으며 뛰다시피 했다. 영수 앞에 섰다. 숨을 헐떡였다. 영수의 젖은 운동복을 봤다. 해진 등산화를 봤다. 보자기에 싼 도시락통을 봤다. 동욱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동욱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수는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버텼다. 동욱이 영수의 팔을 붙잡았다. 부축했다. 선생님, 우선 차로 가시죠. 옷 갈아입으셔야 해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동욱을 바라봤다. 눈빛이 단호했다. 동욱아, 내가 여기 온 이유를 먼저 말해야겠다. 나중에 말씀하세요. 지금은 몸부터. 아니다. 지금 말해야 한다. 영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40년간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사의 목소리였다. 동욱은 입을 다물었다. 영수가 말했다. 나는 오늘 이 병원에 손자 수술비 상담을 받으러 왔다. 내가 이사로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내게 부탁하려고 온 건 아니었다. 동욱이 고개를 끄덕였다. 영수는 계속했다. 그런데 행정실에서 쫓겨났다. 사기꾼 취급을 받았다. 내 아들이 이 병원 교수라고 했는데도 믿지 않았다. 동욱의 얼굴이 굳어졌다. 주먹을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누가 감히. 이름은 말하지 않겠다. 다만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병원이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다. 동욱은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워하는 표정이었다. 영수가 동욱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내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제 알았으니 바로잡아야 한다. 동욱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변했다. 결연함이 담겼다. 선생님,
저 좀 믿으세요. 제가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동욱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번호를 눌렀다. 누군가에게 연결됐다. 목소리가 단호했다. 나야. 지금 당장 병원 정문 앞으로 와. 임원 전원. 15분 안에 전화를 끊었다. 다른 번호를 눌렀다. 이번에는 병원장이었다. 병원장님, 최동욱입니다. 지금 즉시 로비로 나와 주시죠. 긴급한 일입니다. 영수는 동욱을 지켜봤다. 71세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있었다. 건설회사 회장의 위엄이 느껴졌다. 동욱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영수를 돌아봤다. 선생님, 이제 병원으로 들어가시죠. 제대로 된 대접을 받으실 겁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민이 우산을 접었다. 비가 거의 그쳤다. 세 사람은 병원을 향해 걸었다. 영수의 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시간이었다. 병원 정문 앞에 차량 3대가 도착했다. 검은색 세단들이었다. 첫 번째 차에서 40대 중반 남자가 내렸다. 정장 차림이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두 번째 차에서는 50대 여자가 내렸다.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세 번째 차에서는 젊은 남자 둘이 내렸다. 비서들이었다. 동욱이 그들을 맞이했다. 간단히 고개를 끄덕였다. 40대 남자가 동욱에게 다가와 말했다. 회장님, 무슨 일입니까? 지금 설명할 시간 없다. 일단 따라와. 동욱은 영수를 돌아봤다. 영수의 팔을 부축했다. 병원 정문으로 향했다. 임원들이 뒤따랐다. 수민도 조심스럽게 뒤에서 따라왔다.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변했다. 대기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쳐다봤다. 동욱의 위엄 때문이었다. 정장 차림의 임원들이 뒤따르는 모습은 범상치 않았다. 안내데스크 직원이 급히 일어났다. 아침에 영수를 무시하던 바로 그 여직원이었다. 얼굴이 긴장으로 굳었다. 동욱이 그쪽을 보지도 않고 지나쳤다.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영수와 임원들이 함께 탔다. 문이 닫혔다. 동욱이 최상층 버튼을 눌렀다. VIP 층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침묵이 흘렀다. 영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젖은 운동복이 초라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태도는 달랐다. 모두 영수를 존중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문이 열렸다. 넓은 복도가 나타났다. 카펫이 깔려 있었다.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다. 동욱이 영수를 안내했다. 한쪽 방으로 들어갔다. VIP 라운지였다.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동욱이 영수를 소파로 안내했다. 영수는 천천히 앉았다. 몸이 푹 가라앉았다. 부드러운 소파였다. 동욱이 비서에게 지시했다. 따뜻한 수건이랑 옷 준비해. 네, 회장님. 비서가 재빨리 움직였다. 잠시 후 따뜻한 수건을 가져왔다. 영수에게 건넸다. 영수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젖은 머리카락도 말렸다. 따뜻한 온기가 얼굴에 퍼졌다. 다른 비서가 깨끗한 옷을 가져왔다. 회색 정장과 흰 셔츠였다. 선생님,
저쪽 방에서 갈아입으세요. 영수는 옷을 받아들고 옆방으로 갔다. 문을 닫았다. 젖은 운동복을 벗었다. 차가운 천이 피부에서 떨어졌다. 새 옷을 입었다. 정장이 몸에 맞았다. 거울을 봤다. 다른 사람 같았다. 아침에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다. 품위 있는 73세 어른이었다. 방을 나왔다. 동욱이 기다리고 있었다. 영수를 보고 미소 지었다. 역시 선생님은 이런 옷이 어울리세요. 과분하다. 아닙니다. 이제 내려가시죠. 제대로 된 자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동욱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병원장이었다. 로비에 전 직원 모이게 해. 지금 당장. 전화를 끊고 영수를 봤다. 선생님, 준비되셨습니까?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다. 임원들도 함께 탔다. 1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다. 영수는 심호흡을 했다. 긴장되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했다. 40년간 교단에 섰던 경험이었다.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당당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문이 열렸다. 로비가 보였다. 사람들로 가득했다. 병원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의사들, 간호사들, 행정 직원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맨 앞에 병원장이 서 있었다. 60대 남자였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다. 영수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동욱이 옆에 섰다. 임원들이 뒤를 따랐다. 로비 중앙으로 걸어갔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다. 영수의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모든 시선이 영수에게 집중됐다. 아침에 영수를 봤던 사람들이 눈을 크게 떴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낡은 운동복을 입고 쫓겨났던 노인이 정장을 입고 당당히 걸어오고 있었다. 최동욱 회장이 직접 모시고 있었다. 태수가 뒤쪽에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지영도 옆에 서 있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불안함이 역력했다. 동욱이 로비 중앙에 섰다. 영수도 옆에 섰다. 동욱이 주변을 둘러봤다.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오늘 제가 긴급히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다. 모두 숨을 죽였다. 동욱이 영수를 향해 몸을 돌렸다. 깊이 허리를 숙였다. 90도 인사였다. 이분은 박영수 선생님이십니다. 저의 은사님이시고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은사라니, 은인이라니. 동욱이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다. 1985년 제가 14세였을 때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가난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려 했습니다. 동욱은 잠시 말을 멈췄다. 감정이 북받쳤다. 깊게 숨을 쉬고 계속했다. 선생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3년 동안 당신 월급으로 제 학비를 대주셨습니다. 점심을 사주셨고 방과 후에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다. 동욱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에 갔고 대학도 갔습니다. 지금의 제가 있는 건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동욱이 영수를 바라봤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런 선생님께서 오늘
이 병원에 오셨습니다. 손잡은 수술비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다. 지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동욱이 계속 말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선생님은 사기꾼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행정실에서 쫓겨나셨습니다. 보안요원에게 끌려 나가셨습니다. 로비가 술렁였다. 병원장의 얼굴이 굳었다. 동욱이 태수와 지영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눈빛이 차가웠다. 누가 감히 제 은사님을 그렇게 대했습니까? 태수와 지영은 고개를 숙였다. 대답하지 못했다. 동욱이 병원장을 봤다. 병원장님, 이게 이 병원의 수준입니까? 환자 보호자를 이렇게 대하는 게 귀 병원의 방침입니까? 병원장이 황급히 앞으로 나왔다. 영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서 있었다. 표정은 담담했다. 화를 내지 않았다. 동욱이 영수를 봤다.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말할 시간이었다. 영수는 로비를 천천히 둘러봤다. 아침에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보였다. 수군거렸던 중년 여자, 고개를 가로저었던 남자, 코를 찡긋했던 젊은 여자,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영수는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가벼웠다. 중년 여자 앞에 섰다. 여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영수가 조용히 말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아침에 저를 보고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저 어르신,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 라고 하셨죠. 여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영수는 계속 말했다. 저는 압니다. 여기가 대학병원이라는 것을. 하지만 대학병원이라고 해서 사람을 차별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영수는 남자에게로 걸어갔다. 남자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영수가 말했다. 당신은 신문을 내리고 저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와서는 안 된다는 표정이었죠. 남자가 고개를 더 숙였다. 영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40년간 교사였습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반대를 경험했습니다. 로비가 숙연해졌다. 영수는 태수와 지영을 향해 걸어갔다. 두 사람은 벽에 붙어서 있었다. 영수가 그들 앞에 섰다. 태수가 무릎을 꿇었다. 지영도 무릎을 꿇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영수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다. 분노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안타까웠다. 영수가 입을 열었다. 일어나십시오. 태수와 지영이 고개를 들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영수가 다시 말했다.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났다. 영수가 태수를 바라봤다. 당신은 저를 치매 환자로 봤습니다. 사기꾼으로 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영수가 계속 말했다. 제 옷이 낡았기 때문입니다. 운동복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등산화에
흙이 묻었기 때문입니다. 영수는 지영을 봤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보호자가 필요한 노인으로 봤습니다. 혼자 다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영수는 목소리를 낮췄다. 저는 새벽부터 산에 올라갔습니다. 손주의 수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나왔습니다. 영수는 아침에 들고 왔던 보자기를 떠올렸다. 동욱의 비서가 그것을 가져왔다. 영수에게 건넸다. 영수는 보자기를 풀었다. 도시락통 2개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봤다. 이것은 제 아들에게 주려고 만든 반찬입니다. 제 아들은 이 병원 정형외과 교수입니다. 박민준 교수입니다. 로비에 있던 의료진이 웅성거렸다. 박민준 교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병원에서 가장 실력 있는 정형외과 의사였다. 영수가 계속 말했다. 하지만 저는 10년 동안 아들과 소원하게 지냈습니다. 아들은 성공했고 저는 가난한 퇴직 교사였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영수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다. 하지만 담담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손주가 다쳤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12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영수는 태수를 봤다. 당신이 말했죠. 예약금만 300만 원이라고. 저는 통장에 5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할 납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비웃었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영수는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저는 화가 나지 않습니다. 슬픕니다. 이 사회가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한다는 게 슬픕니다. 겉모습으로만 평가한다는 게 슬픕니다. 영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심호흡을 했다. 다시 말했다. 저는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가난한 학생도 부유한 학생도 똑같이 대했습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도 잘하는 학생도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동욱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닦았다. 영수가 동욱을 향해 손을 뻗었다. 동욱이 다가왔다. 영수가 동욱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 친구가 그 증거입니다. 동욱이는 가난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월급으로 학비를 댔습니다. 3년 동안입니다. 영수는 로비를 다시 둘러봤다. 그래서 오늘 동욱이가 절 도와줬습니다. 40년 전에 은혜를 갚으려고 달려왔습니다. 이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병원장이 앞으로 나왔다. 깊이 허리를 숙였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병원이 잘못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병원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잘못입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잘못된 겁니다. 동욱이 앞으로 나섰다.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오늘부터 이 병원은 바뀔 겁니다. 저는 이사회 이사로서 제안합니다. 동욱이 비서에게 서류를 받았다. 펼쳐 들었다. 첫째, 행정실장과 간호부장은 3개월간 직무 정지합니다. 그 기간 동안 환자 응대 재교육을 받게 합니다.
태수와 지영이 고개를 숙였다. 동욱이 계속했다. 둘째, 1층에 누구나 쉴 수 있는 영수 라운지를 만듭니다. 차별 없이 모든 분들을 환영하는 공간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동욱이 다시 말했다. 셋째, 저소득층 환자를 위한 박영수 장학치료 기금 100억 원을 출연합니다.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로비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작게 시작된 박수가 점점 커졌다. 영수는 박수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겸손한 자세였다. 동욱이 수민을 찾았다. 수민이 뒤쪽에서 서 있었다. 손짓으로 불렀다. 수민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다. 동욱이 말했다. 이 간호사는 선생님께서 비 맞고 계실 때 우산을 씌워드렸습니다. 자신의 어깨가 졌는데도 선생님을 보호했습니다. 수민이 얼굴을 붉혔다. 동욱이 계속했다. 이분에게 친절상을 수여합니다. 그리고 환자 경험 개선 태스크포스 팀에 합류시킵니다. 수민이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흘렀다. 영수가 수민에게 다가갔다.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가장 힘들 때 도와줘서요. 수민이 고개를 들었다. 미소를 지었다. 영수도 미소로 답했다. 로비의 분위기가 따뜻해졌다. 영수는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먼저 마음을 보십시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의료입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다. 이번에는 더 크고 길었다. 영수는 박수를 받으며 천천히 로비를 나섰다. 동욱이 옆에서 모셨다. 병원 밖으로 나가는 영수의 뒷모습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바라봤다. 3개월이 흘렀다. 2월 중순이었다. 대학병원 1층 로비는 조용히 변해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는 여전했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더 따뜻했다. 로비 한쪽에 새로운 공간이 생겼다. 영수 라운지였다. 입구에는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글씨가 빛났다. 사람을 대할 때 먼저 마음을 보십시오. 박영수. 라운지 안에는 편안한 소파들이 놓여 있었다. 작은 테이블마다 따뜻한 차가 준비돼 있었다. 벽면에는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다. 1985년 교실 사진이었다. 젊은 영수가 학생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14세 동욱이었다. 오후 2시였다. 라운지에는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다. 70대 할머니가 신문을 읽고 있었다. 젊은 엄마가 아기를 재우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휠체어를 탄 노인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민이 라운지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다. 어르신, 차 더 드릴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화색이 좋았다. 아니야, 괜찮아. 고맙구나. 편하게 계세요. 수민은 다른 테이블로 갔다. 젊은 엄마에게 다가갔다. 아기 잘 자네요. 담요 더 필요하세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수민은 미소 지으며 다음 손님에게로 갔다. 환자 경험 개선 태스크포스 팀 리더가 된 지 2개월이 지났다. 수민은 매일 라운지를 돌보며 사람들을 만났다. 그것이 가장 보람찬 일이었다. 로비 한쪽에서는 태수가 서 있었다. 3개월간의 재교육을 마치고 복귀한 지 일주일이 됐다. 표정이 달라졌다.
부드러워졌다. 한 노인 부부가 안내데스크로 다가왔다.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태수가 직접 다가갔다. 어르신, 천천히 오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태수는 할아버지의 팔을 부축했다. 의자까지 안내했다. 할아버지가 앉았다. 태수가 무릎을 굽혔다. 눈높이를 맞췄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할아버지가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다. 3개월 전의 태수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태수는 매일 그날을 떠올렸다. 영수를 무시했던 순간을, 사기꾼으로 몰았던 순간을, 그 수치심이 태수를 변화시켰다. 간호부 사무실에서는 지영이 신입 간호사들을 교육하고 있었다. 화이트보드에 글씨를 썼다. 환자는 질병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지영이 신입 간호사들을 돌아봤다. 여러분, 이 말을 절대 잊지 마세요. 환자를 대할 때 병명을 먼저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을 먼저 보세요. 신입 간호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영도 변했다. 3개월간 요양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도왔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도 누군가의 부모였고 선생님이었고 회사원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오후 3시가 됐다. 병원 정문으로 차 한 대가 들어왔다. 검은색 세단이었다. 차가 멈추고 뒷문이 열렸다. 영수가 내렸다. 깨끗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옆에서 17세 서준이 내렸다. 목발을 짚고 있었다. 한 달 전에 수술을 받았다. 회복 중이었다. 할아버지, 천천히 가세요. 걱정 마라. 할아버지 안 늙었어. 두 사람은 천천히 병원으로 걸어갔다. 서준의 재활치료 예약 시간이었다. 정문을 들어서자 수민이 달려왔다. 화색이 좋았다. 선생님, 오셨어요. 수민 씨, 오늘도 고생이 많네요.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수민이 서준을 봤다. 서준 씨, 걸음걸이가 많이 좋아졌네요. 네, 재활치료 덕분이에요. 세 사람은 라운지로 갔다. 잠시 앉았다. 수민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다. 영수는 차를 마시며 라운지를 둘러봤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고 있었다.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고 있었다. 재활치료실로 가는 길에 영수는 복도 벽을 봤다. 액자가 걸려 있었다. 박영수 장학치료 기금 안내문이었다. 지난 3개월간 127명이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영수는 잠시 멈춰 섰다. 가슴이 뭉클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감회가 새로워서. 재활치료실에 도착했다. 물리치료사가 서준을 맞이했다. 영수는 대기실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3개월 전 비를 맞으며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자신이 떠올랐다. 그때는 절망스러웠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발소리가 들렸다. 영수는 고개를 돌렸다. 45세 민준이 서 있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다.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3개월 전 그날 이후 민준은 영수를 찾아왔다.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10년간 소원했던 것을 후회했다. 아버지, 왔구나. 민준이 영수 옆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 서준이 상태 정말 좋아요. 다음 달이면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수술 잘해줘서 고맙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주는 영수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아들이었는지. 괜찮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아버지가 병원에서 그런 일을 겪으셨는데 저는 몰랐어요. 제 아버지인데 제가 보호하지 못했어요. 영수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너는 내 일을 열심히 했다. 그걸로 충분하다.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영수는 아들의 등을 두드렸다. 40년 전 어린 민준을 안아주던 그때처럼 재활 치료가 끝났다. 서준이 나왔다. 걸음이 한결 나아졌다. 세 사람은 함께 로비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동욱이 나타났다. 71세 노인은 여전히 정정했다. 선생님, 동욱아, 오늘도 병원에 나왔구나. 네, 이사회 회의가 있어서요. 동욱이 영수에게 서류 하나를 건넸다. 선생님, 이거 보세요. 지난 3개월간 환자 만족도가 30% 올랐대요. 민원도 80% 줄었고요. 영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다. 미소가 번졌다. 잘했구나. 다들 노력한 결과야.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을 먼저 보라고. 네, 사람은 1층으로 내려갔다. 로비를 지나는데 태수와 지영이 다가왔다. 두 사람은 깊이 허리를 숙였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태수가 대답했다. 선생님,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매일 반성하며 살고 있어요. 지영도 말했다. 저도요. 환자분들을 대할 때마다 선생님 말씀을 떠올려요. 먼저 마음을 보라고. 영수는 두 사람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그렇게 하세요. 병원을 나서는 길에 영수는 다시 한번 영수 라운지를 바라봤다. 사람들이 평화롭게 쉬고 있었다. 차별 없는 공간이었다. 영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주차장으로 가는데 서준이 물었다. 할아버지, 그때 정말 무섭지 않으셨어요? 영수는 잠시 생각했다. 대답했다. 무섭지 않았다. 슬펐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할아버지는 40년간 선생님이었거든.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람이야. 벌 주는 사람이 아니라.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3개월 전 비 오던 날과는 달랐다. 영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여보, 우리 손주 수술 잘 끝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변했어요. 당신도 보고 있죠?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2월의 바람이었다. 영수는 미소 지으며 걸음을 옮겼다. 손자와 아들과 제자와 함께 73세 노교사의 마지막 수업은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그 가르침은 계속될 것이었다. 병원에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